이번 선거의 주역이었던 세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본인 운명이나 잘, 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패전지장 한동훈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 백석을 지켜주세요라고 읍소를 했지만 아마도 자기 스스로는 설마 백석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상 여기 출구조사 발표가 되는 그 입장에서 애들이 진짜로 출구조사했는데 벙찐 표정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로 지네가 130석에서 150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믿고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가 생기니까, 흔한 수법이죠. 한 30분도, 마이크 뺏어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는데, 실망이 큽니다. 그래 놓고, 30분 만에 유튜브 끄고 퇴근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밤새, 뭔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고민 가득한 상황에서, 아침에 나와갖고 11시에 사실상 비대위원 사퇴를 하면서 정계 은퇴에 가까운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정계 은퇴를 한 것 같지 한다는 선언은 없었는데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당분간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아우, 나라 걱정하지 마! 근데 얘가 불과 그 총선 전에는 총선 후에 계획을 갖고 있다. 총선 계속 끝나도 정치하겠다고 계속 했었잖아. 정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깔끔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보기에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져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학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널A 그 고발 사주 문제 등 요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만간 정치적으로 공경에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당 대표회 국민께 사과.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당이 부족해서. 그렇죠. 당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국짐이라는 당과 멤버들이 너무 쓰레기인 거야. 그렇지, 후졌다는 거지. 이 당은 나를 담아줄 수 있는 품격이 없는 당이다라고 마지막까지 디스를 까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뜬금없이 애봉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리 비우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어요. 국민 뜻을 받들여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그러면서 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 부족한 당을 내가 대표해서 사죄했으니 이제 부족하지 않은 총리 자리로 옮겨가겠다. 물론 저 자리는 이제 원희룡도 침을 발라놓고 있을 거고요. 정진석도 침을 발라놓고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 이 자리를 만일 한동훈한테 준다고 치면 야, 그거는 이제 국짐이 총선 이후에 패망각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 총리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임명을 못하고 지금 조국 대표가 그 개원하면은 한동훈 특검법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 하면은 그 국힘에 있는 의원들도 아마 찬성할 것이고 지금 당연하지. 한동훈 때문에 선거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실도 그럼 우리도 이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특검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한동훈은 지금 총선 패배와 그동안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비리 의혹에 관련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조국 특검법에 의해 갖고 갈갈이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대표가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승리한 쪽이 없긴 하지만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빼고 걔는 어차피 바빠지니까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 MB, 요 3파전 있었잖아요, MB계. 네. 자, 누가 승리를 한 거고, 어떻게 된 건지, 요 3파전에.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참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얻게 된 거죠. 안 싸우고, 니네 먼저 싸워.
그리고 이긴 애랑 나랑 붙어 그렇지. 뭐 결승전이야? 그거였던 거지. 그랬는데 둘 다 상처를 많이 입고 패했어. 아, 그래서 둘 다 서로 칭칭칭칭총총총 하다가 서로 하는 동안 김건희 혼자 멀쩡했던 거야? 그래서 치명상을 입지 않은 김건희가 이제 마음 놓고 이 둘을 수술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매우 잔인하게 한동훈 일가를 갈갈이 찢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녀 학폭 문제와 아까 얘기한 한동훈 특검이 이제 뭘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태원 사건 등등 기타 우리가 지금 이채 양명주 중에 한동훈이랑 엮여 있는 게 최상병 빼놓고는 거의 다 엮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사들을 한동훈한테 몰아놓고 한동훈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오늘 뉴스 신문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조중동은 어떻게 했는지 미디어오늘에서 갈무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이거 원고를 좀 볼까요? 네, 일단 조선일보 일면의 제목은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였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여당 압승, 민심은 여당에 매서웠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제목이 불통정권 심판, 최악 참패, 범야권 180석. 이렇게 그래서 뽑았습니다. 결국 따져놓고 조중동이 동시에 고개를 돌린 거죠. 사실 이번 결과를 놓고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국짐이 사실상 승리다.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늘었다. 이렇게 마사지를 쳐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대놓고 깠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제부터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말 안 아. 들으니까. 지동안 네가 우리 말 안 들어갖고 이번에 이렇게 깨진 거야. 지금부터라도 내 말 들으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오만하다고 하는 거는 뭐 윤 대통령은 원래 오만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동훈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한동훈 관련한 조중동의 이 공격적인 태세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랑이 변하니?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나 누군지 몰라? 나 편집국장. 내가 다 편집해가지고 니들한테 뿌려주고 니들 그렇게 내 말 잘 듣던 애들이었는데 니들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거잖아. 조선일보 이면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용산은 불통, 여당은 전략 구제, 보수 지지층도 등 돌렸다라고 하면서 작년 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때부터 상당수 의원은 야당과 말싸움하며 존재감을 키운 한 위원장의 캐릭터상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아니 되게 웃긴다. 한동훈 패셔니스타에다가 미남이라고 잘생겼던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쭉 빨아대던 애들이 니들이었어. 그리고 지금 저렇게까지 비난을 못하는 게 보수는 지난번보다 숫자도 늘리고 지지층 그리고 비례대표를 다 지켜냈어요, 사실은.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 숫자까지 다 지켜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선방했다라고 좋게 써줄 수도 있거든. 최소한 셋 중에 한 놈이라도 한동훈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놈이 있었단 말이야.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하기엔 말이 안 되는 게 한동훈이고 뭐고 전부 다 저쪽에서는 막 이상한 평론가들까지 합해가지고 뭐 골든 크로스를 넘었네, 뭐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많이 받네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종을 비롯한 언론들은 한동훈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뭐 채널 A부터 시작해서 조중동이 제일 크긴 하지만 종편 방송들까지 모든 거를 전부 다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참패가 아닌데도 나름 선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참패라고 몰아붙이면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용산 지금부터 내 말 들어라는 말이지. 조선일보도 오면에 김여사 리스크 국민 높이 못 맞춘 대응 여 전통 지지층 이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거 왜 침묵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도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마사지를 안 해주고 이렇게 까므로 인해서 언론이 현재 용산에 요구하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성렬이 너 하나만 남고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여야 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셋 중에 둘은 죽어야지 이 상황이 끝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럼 언론이 그거잖아. 저기 우리랑 손 잡자. 응.
우리가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손잡는데 한동훈 아니고 그렇지. 김건희 아니야. 아니고 윤석열 너만 와. 근데 왜냐하면은 윤석열 어차피 핫바지니까 언론이 윤석열 핫바지를 세우고 지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MB계를 비롯한 이쪽 애들한테 니네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이 비상시국을 다시 정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동훈, 김건희 순서대로 얘네들이 나락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 그 수석들이 다 그만뒀잖아요. 유일하게 안 그만둔 부서가 있습니다. 안보실이요. 안 그만뒀어요. 때문에. 김태호만 살아남은 거야. 그렇죠. 그럼 김태호가 누구냐고. 대표적인 MB계잖아. 그럼 김태호가 살아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석들이 오게 된다면 누가 오겠냐는 거지. MB계 수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MB계가 부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즉, 지금 윤석열의 언론 장악이나 대권 장악하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MB계의 역할이 컸는데 이번 총선에서 MB계가 홀대를 받았어요. 근데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디다 지금 꽂아줄 때가 시원치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을 20여 명을 내려보냈지만 한 10명밖에 못 살아 돌아왔단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그건 또 수도권에서는 전멸이야. 지방에서만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도권 정치, 중앙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세력이 필요해. 그 세력이 MB계가 된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도 갈고 수석도 갈고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오는 꼬라지를 보면 이제 한동훈은 이미 나가리 됐고 김건희는 어느 시기에 어디까지 털 건가 요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보수 진영 안에서는요 다음 주자를 세워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동훈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거 한번 졌다고 내친다고? 대꾸 써보니까 너무 수준 미달이 아니 이게 도구가 형편없는 거야. 심지어 얘를 떠받들어 주지 않으면 나 삐침 이걸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지. 태무에서 산 중국산도 이렇게까지 허접하진 않단 말이야. 하긴 그 중앙일보는 사면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정계입문 111일 만에 최악 성적표 미래 불확실해서 처음에는 한동훈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한동훈 아닌 누가 했어도 이 정도는 했을 것. 그래, 맞아. 이 정도 지키는 거는 언론이 뭐 하고 또 정치인이 뭐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바닥의 36%는 뭐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아무리 뭔 얘기가 오고 외부에서 압박이 어떻게 지 생활에 뭐가 생겨도 일단 이 36%는 내 할 일, 내 표 찍는 건 한다는 거지. 그럼 그 굳은 그 콘크리트 층이 찍어준 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이뻐서 찍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구든 간판만 바꾸면 갈 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날아가는 거는 확실. 그 다음 김건희가 날아가는 거는 시기와 정도의 문제를 조율할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건 차기 총리와 그리고 차기 대통령실 인선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조중동 말 안 듣고 한동훈을 또 총리로 앉혔다. 불가하죠. 그거는 안 네, 호주 대사로 가든가. 네. 또 호주로. 근데 이제 특검하면 다시 와야지. 그렇지.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은 계획이 없지만 한동훈의 계획표를 써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많다. 네. 왜요? 아니 이제 서로 조율해야 되잖아. 이쪽 공수처에서 불러야 되고 저쪽 검사 측에서도 불러야 되고 그동안 저기 검찰 측에서 한동훈 벼르고 있는 그렇죠. 벼르고 있었던 엄청나게 벼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특검하기 위해서 특검 부분 책임 거기서 할 사람들 지금 서로 한동훈 모셔가기 위해서 한동훈 조사하기 위해서 스케줄들을 나름 서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좀 봐야 될 건데요. 사실 조국 혁신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매우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른바 이직들 안에서, 견고한 이직들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표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정의당이나 그 망해버린 그 진보계에 있는 세력 일부하고 민주당 의석들을 합쳐가지고 딱 그만큼만 얻어낸 거면, 이게 정의당과 진보당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옷만 갈아탄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무당층 또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만 끌어들였고, 실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윤석열의 그 굳은 지지층 이쪽을 허무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거나 12석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제3당으로서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조국이 독자적인 정치를 할까? 민주당이랑 부딪히진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조국당은 비례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지선 때 어느 정도 지역 후보들을 내야 되는 거고, 다음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존재감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당의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먼저 매우 선진적이고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그 정책들과 언행들, 액션들을 빨리 취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국 장관 대법원 그 판정에 따라서 조국 대표의 현재 이번에 있는 대표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 자체의 열풍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조국 혁신당은 일단 그동안 있었던 각종 법적 리스크들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조국 대표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도 포함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하고 정책 공조를 해가면서 독자적인 어떤 그 역량 발휘를 위한 노력들을 원내에서 해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휘는 할 수 있죠. 한동훈 특검법은 당연히 국짐에서도 받을 거고 이쪽도 받을 거지만, 이런 식으로 거부받지 않는 종류의 법안들과 혁신안들을 꺼내놓고, 검찰 개혁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꺼내놓으면서 정책 브레인으로서 또는 뭔가 혁신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이미지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민주당이 가지 못하는 조금 더 진보적인 분야들을 개척해주고, 정의당이 못했던 또는 진보당이 숫자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의 정책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찬 그 선대위원장이 그 선대위 해촉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 조심하라고.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단 초선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지금 있는 정부를 맹목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화제가 오를 수 있는 언사들을 잠시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충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유튜브 하는 우리들은 입 조심해 할 필요 우리는 할 필요 없죠. 근데 왜 아까 나한테 입 조심하라고 그러지? 그냥 그거는 유튜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가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분은. 그런 그렇구나. 거니까. 죄송해요. 뭐 유튜브하고. 근데 어떡하겠어. 어떻게 해서 이것도 의견인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손작가 TV 멤버인데 어떡하겠어. 날 못 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승리라고 해갖고 자축하기에는 이번 승리에 허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그
개표 시작하면서 그 출구조사 나왔을 때 출구조사 내용 뜬 거를 보고 당 지도부들은 표정이 싸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인 찌라시에 의하면 민주당은 205석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190대나 180대 후반으로 출구 예측 조사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환호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51석만 되면 된다고 하지만 최근에 어떤 그 고무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고 205석 정도까지 조금 더 기대치가 좀 컸었는데 그 안에서 거의 한 15석 이상을 까먹은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그리고 이 까먹었던 그 지역구들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에요. 들인 쪽이었어. 물론 열세 지역이라서 뭐 많이 가신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 나경원이나 뭐 이런 쪽은 날려보려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를 못 뒤집어 엎었다는 거지. 여론조사는 엎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쪽에서 한 3석, 4석을 잃은 것보다 나경원, 안철수, 뭐 조정은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기분이 찜찜하고 좋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우리 야권의 지지층한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기나 지지도는 확고하지만 저쪽 편에, 그러니까 여권 쪽에 속해 있는 쪽에 있는 지지율까지 뭔가 끌어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부터 이 당무가 아닌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이재명 네거티브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장벽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결과를 못 받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